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애청자 여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우선 애청자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며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각 그랜저라는 자동차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과거에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했던 그랜저라는 국산 차종의 별명이 바로 각 그랜저였는데요. 바로 각 그랜저에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다름 아닌 사장님 차였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랜저라는 차종 자체가 워낙에 비싸고 귀한 것이어서 회사 사장님이나 회장님 정도는 되어야 타고 다닐 수 있었기에 그런 별명이 붙게 되었죠. 제가 뜬금없이 자동차 이야기로 사연을 시작하는 이유는 어릴 적 저희 집에 바로 그 각 그랜저가 있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각 그랜저를 타고 출퇴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굳이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어릴 적 저는 아주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어요. 꽤나 부잣집의 외동딸로 태어났거든요. 물론 저희 집이 원래부터 부잣집이었던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젊을 적 저희 부모님께서는 가진 재산이라곤 건강한 신체밖엔 없었을 정도로 아주 가난한 분들이셨지만 장차 태어날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아주 열심히 일해서 크게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께서는 큰 회사의 사장님까지 되셨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힘들게 일궈내신 자수성가 성공의 날들은 아주 뜻밖의 사태로 인해 너무나도 허망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생이던 무렵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알고 계실 바로 이 사건이 터져나오고야 말았거든요. 너도 이미 뉴스를 봐서 대략적인 상황은 알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IMF라는 국제기구 쪽에 긴급구제 금융 신청을 했다는구나. 저도 그 소식 때문에 온종일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벌써 대기업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걸로 봐선 너희 아버지 회사도 이번 상황을 쉽게 넘길 수 있지 않을 것 같아. 너희 아버지 회사는 무역업을 하는 곳이라서 이번 사건이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 물론 아버지께서 위기를 잘 헤쳐나가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우리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잡구나. 제 걱정은 마시고 엄마가 아버지를 잘 챙겨주세요.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아버지잖아요.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하루아침에 벼랑 끝 위기로 몰아넣었던 문제의 그 사건은 훗날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회자되는 IMF 외환위기 사태였죠. 당시 저희 아버지께선 무역 쪽 사업을 하고 계셨기에 IMF 외환위기 사태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신용도 자체가 떨어지는 바람에 수출길이 사실상 모조리 막혀버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거든요. 물론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회사와 가정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하셨지만 국가적인 재난 사태를 끝내 이겨내지 못하셨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결국 부도를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IMF 사태는 저 어머니에게서 가장 소중한 가족까지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과로를 하신 나머지 회사가 부도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셨거든요. 그때의 상황을 지금 다시 돌아보는 것만으로 식은땀이 줄줄 흐를 만큼 당시 저와 어머니의 상황은 그야말로 폭풍 앞에 놓여있는 촛불처럼 너무나도 위태로웠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면서 어마어마한 사업빚이 생겨버린 것도 모자라서
집안의 가장이자 기둥인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갈 길은 있다는 말은 순전히 거짓말이란 생각까지 하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보아도 저 어머니가 앞으로 살아갈 방도가 좀처럼 떠오르지를 않았거든요.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저 어머니가 살아갈 방법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 저희 아버지께서는 워낙에 공처가셨기에 개인 재산의 거의 전부를 아내인 저희 어머니 명의로 해두셨거든요. 회사가 망하면서 생긴 사업빚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된 빚이었고요. 즉,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아버지가 남긴 사업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께서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업빚 또한 상속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실제로 변호사님 또한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거의 모든 개인 재산을 저희 어머니 명의로 해두셨던 덕분에 얼마 되지 않은 유산의 상속만 거부하면 사업빚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어머니께선 아주 지극히 올바른 선택을 내리셨습니다. 엄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너희 아버지가 남긴 사업빚을 전부 갚아야 할 것 같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사업빚을 갚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여러 집안들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버릴 텐데 우리조차고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릴 순 없으니까요.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지고 계시던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사업빚 갚는 일에 쓰셨습니다. 이로써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믿고 사업자금을 빌려주셨던 수많은 집안을 IMF의 위기로부터 구해내셨지만 저와 어머니는 반지하 사글세방에 새들어 사는 처지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어요. 더군다나 앞으로 일 또한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죠. 결국엔 생활비 걱정이었는데요. 뜻밖에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걱정에 잠긴 외동딸인 저에게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막막한 앞길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때 천만다행으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난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부잣집 사모님으로 지내온 시간보다 가난한 집 맏딸이자 가난한 남편의 아내로서 살아온 세월이 훨씬 긴 분이셨거든요. 당연하게도 어머니께서는 다시 맞이한 가난 앞에 굴복하거나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셔서 가정의 짐을 당당하게 짊어지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찾아내신 일자리는 어느 대학 교수님 댁의 파출부 일이었어요. 당시는 IMF 사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파출부 일도 그나마 겨우겨우 구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저는 어머니께서 교수님 댁의 파출부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가난에 굴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맞서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져 보였고 존경스러울 뿐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영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같은 반 그부들 중에 김영이라는 흔한 이름을 가진 재수탱이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김영이가 어느 날 느닷없이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집 식모가 화장실 청소를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오늘따라 너한테 화장실 냄새가 진동을 하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어머, 너 몰랐니? 우리 집에 빌 붙어서 먹고 사는 식모가 너네 엄마잖아. 나도 어제 우연히 알게 됐어.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일을 다니시던 교수님 댁이
하필 재수탱이 김영인의 집이었던 것이었어요. 심지어 저와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고요. 재수탱이 김영인은 평소에도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이 훨씬 잘 사는 편이었고 제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기도 훨씬 많았으며 심지어 성적마저도 재수탱이는 전교 꼴등인데 저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재수탱이는 저를 향한 일종의 열등감으로 질투심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저희 집이 무너져 내린 것도 모자라서 어머니께서 재수탱이네 집에 일을 다니게까지 되었으니 재수탱이 입장에선 이참에 유세를 제대로 떨어보려고 아주 작정을 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저한테 모욕감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내가 2,000원 줄 테니까 매점 가서 소세지 빵이랑 딸기우유 하나 사오고 나머지 거스름돈은 불쌍한 너네 엄마한테 가져다 드려. 주인집 영애님께서 하사해 주시는 용돈이라고 꼭 얘기하고.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대체 왜 기분 나빠하는 거야? 신모 나부랭이 딸인 너한테 심부름 시키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우리 집에서 주는 월급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어디다 대고 함부로 눈을 풀하려? 그러는 너야말로 행동 똑바로 해. 정말로 나를 이기고 싶다면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으로 이겨봐. 이딴 식으로 시비 걸지 말고. 또 어느 날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이 식모딸, 내가 지난주 내내 대학생 오빠들이랑 놀러 다니느라 숙제를 하나도 못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내일까지 숙제를 좀 해줘야겠다. 너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네가 행실을 그따위로 하고 다니니까 다들 널 날라리라고 흉보는 거야. 알긴 아냐? 남들이 흉보거나 말거나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5,000원 줄 테니까 내일까지 숙제나 해와. 너한텐 5,000원도 아주 귀한 거금이잖아. 그런 상황은 거의 매일, 거의 모든 쉬는 시간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 모욕감을 심어주고 고개를 숙이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지가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엔 자기 입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재수탱이가 뭐라고 떠들거나 말거나 저는 일말의 흔들림조차 없이 학업에 몰두했거든요. 정말로 저는 그 재수탱이의 머리채 한번 휘어잡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제가 재수탱이와의 다툼이 무서워서 일부러 피해 다녔던 건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재수탱이의 머리채 한 번을 휘어잡지 않을 수가 있었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재수탱이가 무서워서 다툼을 일부러 회피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머리채는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서 잡지 않았을 뿐이었고요. 왜냐면 그때 저는 재수탱이에게 본때를 아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최선의 방법이란 바로 공부였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란 다름 아닌 공부라고 정말 진심으로 믿었고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 시험에서 전국 상위 2%에 들어가는 성적표를 받게 됨으로써 저의 생각이 맞았던 것임을 스스로 증명해내었습니다. 제가 전국 상위 2%에 포함되는 성적표를 받기가 무섭게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재수탱이를 불러내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자 하니 영희 네가 나영이를 그렇게 못살게 군다면서. 그냥 친구끼리 장난 좀 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이 끼어들 일도 아니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아주 뻔뻔한 녀석이로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결판을 봐야겠어. 그러는 선생님이야말로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왜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일에 끼어들어서 뭘 하는 거냐고요?
난 이 학교 교장이야. 나영이 같은 모범생이 학교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건 교장으로서 당연한 의무고. 그러니 둘 중 하나 선택하거라. 나한테 손붙들려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던가, 아니면 다시는 나영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던가. 제가 그동안 경찰서에 한두 번 불려갔던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제가 겁먹을 줄 아세요? 네가 그동안 경찰서 들락거리면서도 그때마다 왜 매번 그냥 풀려나왔겠어. 그게 다 우리 선생님들이 너를 잘 지도해보겠다고 경찰관분들한테 신원보증을 서줬기 때문이야. 그런 상황에서 교장인 내가 직접 널 경찰서로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더냐. 그동안 네 놈이 저지른 사고들까지 모두 가중되어서 소년원에 잡혀 들어가고도 남겠지. 아무래도 소년원에 가는 건 무서웠던 모양이죠. 한껏 겁을 집어먹은 그 몹쓸 재수탱이는 길길이 날뛰는 교장 선생님 앞에서 결국 설설 기면서 다시는 제 근처에 얼씬조차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교장 선생님께선 저랑 재수탱이가 한 교실을 쓰지 않도록 재수탱이를 제일 멀리 떨어진 교실의 다른 반으로 옮겨주셨어요. 더욱이 전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재수탱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기 시작했죠. 혹시라도 교장 선생님과의 약속을 어긴 채로 다시금 저를 못살게 굴었다간 그 즉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재수탱이도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자기 근처를 지나가기라도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감추지를 않나, 심지어는 저랑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다니는 등 정말이지 꼴이 말이 아니었죠. 심지어 재수탱이는 정식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 지역 문제아들과 어울려서 오토바이 폭주를 뛰다가 경찰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거든요. 반면에 저는 모범생으로 학창시절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와 저를 지켜주신 선생님들께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최선을 다해 학업에 매진한 끝에 서울대학교 합격증을 받고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두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서울대학교의 신입생이 되는 일은 끝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이런 선택을 내렸거든요. 엄마, 저 서울대학교 진학 포기할래요. 대신 교육대학교 합격했으니까 거기로 진학을 해보려고요. 우리 딸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네, 맞아요. 물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는 쪽이 앞으로의 제 삶에 훨씬 큰 이익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실은 꽤 오래전부터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선생님들이 그 재수탱이한테서 저를 보호해 주셨던 덕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처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을 지켜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 생각이 그렇게 확고하다면야 이 엄마도 네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할게. 대신 지금의 초심을 절대로 잃지 말고 반드시 훌륭한 선생님이 되려무나. 그렇게 저는 서울대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대신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교육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마침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되었고요. 물론 저는 그때의 선택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말 맞다나 지난날 제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면 참으로 다양한 이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교 졸업장만큼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것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교육대학교를 선택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서울대를 졸업한 것보다 훨씬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똘망똘망한 아이들과 매일 함께 지내면서 훌륭한 새싹으로 키워내는 것만큼 커다란 행복이 또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만큼은 분명 그러했죠. 더욱이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교사 월급으로 존경하는 어머니를 파출부일에서 은퇴도 시켜드릴 수 있었고 부족하지 않게 봉양해드릴 수 있었으니 저에게 초등학교 교사는 그야말로 금상첨화, 안성맞춤인 직업인 셈이었습니다. 다만 제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제 일상들이 오직 행복으로만 가득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는 사람 같지도 않다고 생각되는 학부모들을 종종 만나게 되었고 그 학부모들의 진상민원에 시달리는 일 또한 꽤나 자주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어느 한 남학생과 있었던 일이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녀석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의 일이었어요. 당시 저는 담임을 맡게 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교실로 모셔서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설명을 하는 내내 그 녀석이 제 시선을 자꾸만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다들 즐거워하는데 오직 그 녀석 혼자만 왠지 의기소침해 보였고 정서가 다소 불안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녀석 곁에 서 계신 어머님께서도 아들 자식의 입학식이 별로 즐겁지 않은 눈치였고요. 이에 저는 아이들과 학부모님을 배웅하면서 문제의 그 녀석에게 말도 걸어볼 겸 어머님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으시네요. 아드님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표정이 어두우신 거라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담임으로서 아드님의 적응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학부모가 아니라 유모예요. 사장님께서는 1년쯤 전에 미국 쪽 지사장으로 발령이 나셔서 지금까지도 미국에 계시느라 참석을 못 하셨고요. 사모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유모인 제가 부득이 입학식에 대신 참석한 거예요. 맞아요. 그분은 아이의 어머님이 아니라 유모셨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미국 출장 생활 중이고 어머니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유모가 대신 아이의 입학식에 참석하셨던 거고요. 그제서야 저는 그 아이가 입학식 내내 왜 그토록 의기소침해했고 정서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들 친부모님과 함께 입학식에 왔는데 자기 혼자만 유모랑 같이 입학식에 왔으니 충분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입학식을 마친 저는 곧장 교무실로 들어와서 그 녀석의 서류들을 직접 확인해 보았는데요. 서류상으로는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미국 지사장으로 출장을 떠나실 만큼 능력이 좋은 분이셨고 집안 또한 IMF 이전에 저희 집에 비견될 정도로 충분히 유복한 가정이었죠. 다만 어머니 쪽 학력이 고등학교 검정고시라고 적혀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단순히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세대의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 중엔 문제의 그 IMF로 인해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경우들이 꽤나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입학식 당시 그 아이가 보였던 의기소침하고 정서가 불안한 듯한 모습들이 부모가 아닌 유모랑 같이 입학식에 오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공평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스스로의 교육 철학을 어겨가면서까지 문제의 그 녀석을 유독 더 애지중지하며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녀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는커녕 친구들 사이에도 좀처럼 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저는 학부모 상담을 위해 그 아이의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매번 전화를 받는 사람은 살림을 도맡아 해주시는 가사도우미 할머님 또는 입학식에 부모 대신 참석하셨던 유모였습니다. 제대로 된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저희 학급에 아주 해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급에서 도난 사건이 자꾸만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의 학용품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더니만 오래지 않아 아이들의 지갑까지 도난당하기 시작했죠. 그러한 상황은 삽시간에 악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급뿐만이 아닌 다른 학급에서까지 비슷한 도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교무실 선생님들의 소지품들이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얼마 뒤에 잡힌 도난 사건의 범인이 문제의 바로 그 녀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로선 좀처럼 믿기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고요. 선생님은 언제나 네 편이란다. 그러니 선생님한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렴.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용품이랑 용돈이 부족했던 것도 아닐 텐데. 싫어요. 아무 말도 안 할래요. 저는 어른들 절대 믿지 않으니까요. 아들이 학교에서 도둑질하다가 잡혔다고 저희 엄마한테 전화나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녀석의 표정과 목소리에서는 여전한 경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런 경계심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그 녀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런 소망이었죠. 너 혹시 어머니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니?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지? 그렇지? 자상하게 말을 마친 저는 그 녀석의 눈을 한참이나 포근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녀석을 걱정하는 제 마음이 전해졌던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모두였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와 조금씩 눈을 마주쳐주기 시작하던 그 녀석이 결국 세상 서러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래, 네 마음이 선생님한테 잘 전달됐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울게. 그치만 선생님이 너에게 도움을 주려면 대략적인 사정이라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치만 제가 어른들한테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라서요. 어른들은 다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하면 그건 네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기 때문인 거라면서 결국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란다. 물론 네가 어린 나이인 건 맞지만 어리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절대로 아니야. 정말요? 그럼 선생님은 제 말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줘. 선생님은 언제나 네 편이란다. 그날 그 녀석은 서러운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다가 제대로 면담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그 녀석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유모에게 그 아이가 학교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한편으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자녀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음에도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인 저에게는 자녀를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할 의무가 있고요. 그러니 그댁 사모님께 똑똑히 전해주세요. 학부모님이 내일 직접 교무실로 방문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교사로서 학생보호 의무를 위해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까지 엄포를 놓고 나서야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학교를 찾아왔는데요. 어머님의 얼굴을 마주한 저는 그야말로 기겁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너 나랑 고등학교 같이 다니던 그때 그 김영희 맞지? 네, 맞습니다. 그 녀석의 어머니라는 사람은 뜻밖에도 바로 그 김영희였습니다. 학창시절 저에게 모욕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바로 그 재수탱이 김영희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재수탱이가 학부모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녀석의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모친의 이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김영이라는 재수탱이의 이름은 아주 흔하고 동명이인이 도처에 널려있는 것이었기에 저도 그저 학부모의 이름이 재수탱이랑 동명이인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아무튼 학창시절 이후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된 재수탱이는 조금 더 어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그 못된 심보 그대로 나이만 먹었더라고요. 재수탱이가 아들의 담임 선생님인 저에게 대뜸 이런 망발을 해댔거든요. 어쩐지 교무실 밖에서부터 음식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더니만 그게 다 너 때문이었구나. 어머니께서 아직도 남의 집 식모살이 하고 있나 봐. 선생 되고 나서도 온몸에 천한 식모 냄새 달고 다니는 걸 보면 그러는 너야말로 재벌을 개 못 주고 여전히 인생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 모양이구나. 자기 친아들이 그토록 힘들어하는데도 엄마 노릇은커녕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기어 나온 걸 보면 착각하지 마. 신고가 무서워서 찾아온 게 아니라 멀쩡한 남의 아들을 도둑이랍시고 모함에 대는 짓거리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학교에 항의하러 찾아온 거니까. 돈 많은 집 외동아들이 그까짓 학용품이랑 푼돈에 손을 댈 일이 대체 뭐가 있겠냐고. 너 혹시 걔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고서 일부러 누명 씌우는 거 아니야? 맞네. 옛날에 나한테 당했던 일을 우리 아들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네. 하여간 생각을 해도 꼭 지 같은 걸로다가 골라서 하고 있네. 어디 이걸 보고 나서도 계속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보자. 그렇게 말한 저는 교무실 책상에 설치해두었던 일종의 작은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엔 재수탱이의 아들이 교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저를 포함한 교사들의 소지품을 들고 달아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사실 제가 그 녀석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또한 그 CCTV 영상 덕분이었고요. 물론 제가 CCTV를 설치했던 건 오직 교육적인 목적에서였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아이가 누구인지 다른 교사들보다 제가 먼저 알아내야 그 아이를 누구보다 먼저 보호하고 감싸 안아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어쨌든 빼도 박도 못할 CCTV 영상을 마주한 재수탱이는 이번엔 태도를 바꾸어서 도리어 담임 선생님인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아들 잘못이라는 거야? 네가 담임으로서 애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 착한 아들이 이 지경으로 엇나가 버린 거잖아. 그래, 이건 너희 아들 잘못이 절대로 아니거든. 잘못은 엄마인 김영희, 네 잘못이지. 뭐가 어쩌고 어째? 이젠 학부모인 나한테까지 누명을 씌우겠단 거야? 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네 아들이 나한테 고백하더라. 자기가 비뚤어진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거라고.
자기가 엄마 때문에 비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가 반성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대체 내가 걔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데? 난 걔를 부잣집 아들로 낳아서 좋은 옷만 입히고 좋은 음식만 먹여가면서 호요식 시켜준 것밖엔 없어. 심지어 좋은 유모까지 붙여줬잖아. 나만큼 훌륭한 엄마가 또 어딨겠냐고.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담실에 자리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 아들이랑 앉아서 단둘이 이야기를 해봐. 그게 너희 아들이 원했던 일이기도 하고. 애가 엄마한테 얼마나 거리감을 느꼈으면 선생님이 나한테까지 엄마랑 둘이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겠냐? 말을 마친 저는 곧장 재소탱이가 자기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상담실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대신 재소탱이가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상담실 문을 열어놓은 채로 제가 직접 문 밖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렇게 재소탱이는 자기 아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엄마한테 할 얘기 있어서 그런 일을 벌였던 거라면서? 그럼 빨리 얘기하고 끝내자. 약속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엄마 얼른 가봐야 돼. 무슨 약속인데요? 또 그 아저씨랑 데이트하려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조그만 녀석이 뭘 한다고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니? 저도 이제 알 건 다 아는 나이에요. 보는 눈이랑 듣는 귀도 다 있고요. 아빠가 미국으로 출장을 떠날 때부터 엄마가 그 아저씨 만나고 다닌다는 거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다고요. 재수탱이는 자기 남편이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떠난 무렵부터 상간남과 미래를 즐기기 시작한 것도 모자라서 그 사실을 어린 아들에게까지 들켜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재수탱이네 아들은 그래서 늘 의기소침하고 정서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었던 것이었고요. 엄마가 외도를 저지르고 다니는 마당에 그 집 아들의 정서가 온전할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 녀석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바랬던 건 오직 하나, 엄마의 반성이었어요. 자기가 엄마 때문에 비뚤어지고 있다는 걸 엄마가 알게 되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외도를 멈출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녀석은 마침내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된 엄마에게 아빠랑 자신을 봐서라도 그 아저씨를 만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읍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몹쓸 재수탱이는 그야말로 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성을 하기는커녕 거의 개거품을 물다시피 이렇게 외치며 자기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 녀석이 어디로 함부로 부모를 가르치려고 들어? 너 진짜 안 되겠다. 어디 가서 다시는 그딴 소리 못 떠들고 다니도록 본때를 아주 단단히 보여줘야겠어. 바로 그때 제가 다급히 달려가 아이에게 손찌검하려는 재수탱이를 막아 세웠습니다. 그러곤 교사로서 아주 지엄하게 말했죠. 학교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는 당분간 담임선생인 저랑 학교 측에서 보호하고 있을 테니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돌아가 주시죠.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나 하던 옆에 딸 자식 주제에 감히 누구 앞을 막아서는 거냐고. 대한민국 교사이자 아드님의 담임으로서 최후 통첩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얌전히 돌아가지 않으신다면 저 또한 교사로서 학생보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즉시 경찰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잘 판단하셔서 행동하십시오. 제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건장한 남자 교사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완벽하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은 재수탱이는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그 아이는 저와 학교 측에서 한동안 보호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재수탱이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아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덮는 일에 혈안이 되었거든요. 그러기 위해 재수탱이가 선택한 방법은 담임 선생인 저를 향한 모함이었습니다. 저를 모함해서 학교에서 쫓아내버리면 자신의 불륜 사실이 자연스레 묻혀버리게 될 테고, 자기 아들이 저지른 행동 또한 제가 교사로서 잘못 가르친 탓이라는 식으로 덮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심산이었던 거죠. 이에 재수탱이는 온갖 학부모 모임을 다 찾아다니면서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무단결석을 일삼았고 학교에 나갈 땐 동급생들에게서 돈을 뜯어갈 때뿐이었다는 둥, 심지어는 오토바이 폭주를 하고 다녔다고 하지를 않나 선배들과 동침까지도 일삼는 날라리였다는 헛소문이었죠. 학창시절 자기가 저질렀던 만행들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수작질에 불과한 노릇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중상모략을 완벽하게 방어해냈습니다. 학창시절 받았던 개근상 상장과 3년치 출석부 전부와 전교 1등 성적표, 그리고 전국 상위 2%에 포함되었던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표까지 모든 증거들을 학부모 회의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학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도 그토록 완벽한 모범생이 재수탱이의 주장대로 날라리일 수는 없었기에 저를 향한 모든 공격은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학창시절에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했던 재수탱이에게 맞서서 공부라는 무기로 승리를 거두었던 지난날의 선택이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저를 지켜주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준 셈이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러한 싸움에서 완승을 거두게 된 저는 교사로서 아주 정당하고 당연한 선택을 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출장 중인 아버님께 연락을 해서 아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자 충격을 받은 아버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진 않은가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소식을 듣고서도 아들 이야기부터 물어보았다는 건 재수탱이와는 다르게 아버님만큼은 훌륭한 부모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 보살펴주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에 사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빠른 비행기로 귀국할 테니까 모쪼록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며칠만 더 보살펴 주세요. 통화를 마친 직후 아버님께서는 곧장 회사에 휴직계를 내셨다고 합니다. 당장 귀국을 해서 아들을 직접 보호도할 겸 바람난 아내를 이혼 소송으로 단죄하기 위해서였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싱겁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제대로 쪽도 못 써보고 패소한 쪽은 당연하게도 재수탱이 쪽이었죠. 불륜도 불륜이었거니와 우리나라 법원에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자녀를 나몰라라 내버려둔 채로 외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재수탱이는 아들의 양육권마저 완전히 박탈을 당해버렸습니다. 재수탱이가 아이의 정서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고, 아이 또한 아버지와 단둘이서 지내고 싶다는 뜻을 스스로 법원에 전달하기까지 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그 녀석은 아버지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행복하게 떠났고 1년쯤 지났을 무렵에 저희 학교로 편지가 한 통 배달되었어요. 그 녀석이 미국에서 보낸 그 편지에는 담임 선생님인 저와 학교 선생님들을 향한 감사 인사가 담겨 있었죠. 아버지와 둘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진도 한 장 끼어 있었고요. 몹쓸 재수탱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는데요. 뜻밖에도 그 재수탱이가 인력사무소를 들락거리며
청소부나 파출부 일이라도 알아보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댁 외동딸로 유복한 성장기를 보낸 재수탱의 신세가 그렇게 된 것 또한 결국엔 자업자득인 셈이었습니다. 지난 학창시절 날라리로 살았고 사고까지 쳐서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지. 교수인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었지만 거기서도 이런저런 사고를 친 끝에 외국에서 추방당하듯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이후로도 정신 못 차리고 온갖 사치를 다 부리면서 흥청망청 살다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모조리 탕진한 신세였거든요. 이후 그나마 젊고 예쁜 걸 이용해서 시집 잘 간 덕분에 다시금 부잣집 안주인이 될 수 있었지만 결국 외도로 인해 남편에게 이혼당하면서 부잣집 안주인 신분 또한 자기 스스로 날려먹게 되어버렸던 것이었고요. 심지어 재수탱이의 인생 몰락 행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직후부터 한동안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청소나 파출부 일을 다니기는 했었지만 청소나 파출부 일로는 흥청망청 써제끼던 씀씀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화류계로 흘러들어서 술집 작부 신세가 되어버리고야 말았더라고요. 몹쓸 재수탱이가 술집 작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언제 하루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학교로 출근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섰고 같은 날 아침 몹쓸 재수탱이는 술집에서 퇴근하는 길이었는데요. 그러다가 딱 마주치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때 재수탱이는 행여제가 자기를 알아보기라도 할까 봐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저를 슬슬 피해가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재수탱이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이 김영희, 너 김영희 맞지? 몇 년 전 학교에서 마주쳤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넌 왜 그렇게 나를 잘 알아보는 건데? 결국엔 너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 아니겠어? 과거에 네가 나한테 저질렀던 짓거리들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런 내가 너를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겠냐고. 알겠으니까 가던 길이나 가. 난 너랑 더 할 말 없으니까. 아니, 마주친 김에 너한테 이 말 한마디는 꼭 해주고 싶어졌는걸? 아침부터 술 냄새에 립스틱 시뻘겋게 칠한 꼬라지하며 입고 있는 옷 꼬라지하며 너 혹시 술집에서 남자들한테 술 따르면서 살고 있니? 밤새 술 따르다가 남들 출근하는 아침 돼서야 퇴근하는 거야? 순간 얼굴이 시뻘개진 재수탱이는 차마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로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인정해버린 셈이나 다름이 없었죠. 이에 승리의 미소를 머금은 저는 재수탱이를 향해 마지막 쐐기의 한마디를 던지며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릴 때도 인생 개차반으로 추잡하게 살더니 나이 먹어서도 똑같네. 하늘에 계신 너희 부모님께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계실 거야. 우리가 개차반을 딸이랍시고 낳아놓고 미역국을 먹었다면서 말이야. 이로써 저와 재수탱이 사이에 엮여있던 모든 다툼이 끝이 났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시작해 술집 작부가 된 재수탱이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바로 그날까지의 모든 다툼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쪽은 다름 아닌 저였죠. 물론 그러한 인생 승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몹쓸 재수탱이의 인생은 앞으로도 영원히 수렁 속을 벗어나지 못할 테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며 어제보다 한 뼘 더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